네, 증시대담 프리뷰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실적 시즌에 따르는 업종별 대응 전략인데요. 특히나 이제 운송업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왜 운송업이냐라고 보시면 최근 3개월 동안의 업종별로 2분기에 대한 영업이익 추정치 변화율을 가져와 봤습니다. 뭐 반도체 당연히 들어있고 금융주도 여러 가지 모멘텀, 밸류 프로그램과 관련된 모멘텀으로 올라왔는데 비철금속과 음송 특히 운송주가 최근에 이 추정치가 많이 올라오는데 주가는 사실 그렇게 견조하진 못합니다만 왜 운송업종이 어떠한 이유로 올라왔는지를 좀 챙겨보는 시간을 증시대담을 통해서 가져보겠습니다. 항공해운은 사실 시장에서 그렇게 주목받고 있지는 못합니다. 주가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금리라든지 고환율 그리고 경제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쌓여 있기 때문에 항공업에 대한 관심도가 그렇게 높진 않았습니다만 어떤 배경에서 지금 보시면 한 3개월 동안 영업이익 추정치가 20% 이상 올라와 있고 그리고 운송 내에서도 이 항공도 있고 해운도 있고 유군도 있습니다. 그 어떤 업종, 섹터가 이 상승을 주도했는지 이익 상승을 더불어서 그 안에서 핵심 기업은 무엇인지 좀 잘 찾아보는 그런 자리가 되겠습니다. 2분기 실적 시즌에서 다크호스로 떠오를 수 있을 만한 운송업 내의 주요 기업들 자세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증시 내담을 통해서 살펴볼 텐데요.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증시대담 시작하겠습니다. 자리에 이재혁 LS증권 연구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운송업에 대해서 잠시 브리핑을 했는데 얘기 드린 것처럼 한 지난 3개월 동안의 이 이익별,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업종별 이익 컨센서스를 보았더니 물론 반도체와 금융이 있었습니다만 운송업에 대해서도 이렇게 컨센서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2분기 운송 분야에 대한 실적 전망 어떻게 보고 있어요? 무엇보다도 사실 대한항공과 HMM, 이 항공과 해운업을 대표하는 양대 기업들이 이익 추정치가 강하게 올라오면서 이번 2분기 이익 컨센서스 추정치가 상향되는 배경이 네. 되었다고 보고 있고요. 네. 가장 큰 영향은 역시 홍해 사태, 다시 말해서 후티 반군이 홍해 지역을 점거하는 그러한 국지적인 이슈가 지속되다 보니까 글로벌 공급망 이슈가 다시금 제기되었고 이 과정에서 컨테이너 화물과 항공 화물단에서의 수혜가 양사의 이익 컨센서스를 좀 올려주는 배경으로 작용을 했는데요. 다만 담당자로서 봤을 때 2분기는 아무래도 항공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여객 비수기이기 때문에 과도한 실적 기대감 자체는 다소 경계할 필요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중 노선에서의 환승에 대한 그런 수요가 여전히 건재하고 추가적으로 항공 화물 경기 역시도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계속해서 호조를 드러낼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관심을 모을 만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홍해 사태에 따른 해운업의 어떤 이슈가 여전히 진행이 되고 있고 항공도 당장 뭐 그렇게 확 그 성수기는 아니지만 일단은 이렇게 뭐라 그러죠? 아까 노선 네, 미중 대한 노선 쪽에서의 미주 노선에 대한 기대감 하나하나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가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주가가 그렇게 화려하진 않았어요, 상반기에. 그렇지만 지금 이익에 대한 추정치가 올라오는 부분들 그리고 최근에 주가가 변동성을 보이다 보니까 지수 전체적으로 그렇다면 지금까지 끌고 왔었던 주도주인 뭐 반도체도 있지만 2분기부터 그리고 하반기에는 좀 나아지는 업종이 무엇인지 찾는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운송 업종이 하반기에 좀 상저하고 흐름을 나타내기 때문에 의외의 다크호스 그리고 좀 눈여겨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들이 나오는데 하반기 운송 업종 어떠한 변수를 갖고 봐야 되는지 그 아까 말씀드렸던 항공, 해운, 뭐 유군 이렇게 좀 나눠서 자세히 얘기를 좀 해볼까요? 네, 우선 항공업종부터 네. 조금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네. 지금 미주 노선 쪽에서의 실적이 계속해서 좀 주목이 되는 이유는 아무래도 중국에서 미국을 가시려는 그 중국인 여객분들이 우리나라를 거쳐서 환승으로 들어가세요. 그 이유가 지금 시베리아 영공이 러우 전쟁 때문에 막혀 있다 보니까 이 중국에서 미국을 오가는 직항 항로가 많이 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런 환승 수요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 같은 그런 기업들도 여전히 수혜를 좀 보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홍해 항로가 막히게 되면서 항공 화물이 왜 좋아지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들 질문을 주시는데 네. 홍해가 막히게 되면서 글로벌 어떤
운송 해상 운송을 하는 데 있어서 걸리는 딜레이 내지 체선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오래 걸리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팟성으로 특송으로 항공 화물을 이용하려는 그런 수요들이 여전히 좀 강하게 존재하는 상황인데 네. 글로벌 컨테이너 화물도 여객도 모두 하반기, 특히 3분기가 가장 절정의 성수기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2분기는 또 항상 또 비수기예요. 그래서 비수기를 지나서 성수기로 진입하는 골짜기에서 앞으로 좀 강하게 운임 상승 수혜가 좀 있지 않겠나 이렇게 긍정적인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고요. 네. 해상 운송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무엇보다도 이 홍해 사태가 얼마나 더 오래 지속될 것인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사실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의 경과가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사실 섣불리 예측하거나 하기보다는 사실 대응의 영역이긴 한데 다만 확실한 것은 글로벌 그 어떤 컨테이너 선사도 홍해 지역의 100%의 운항 안정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면은 그 항로를 채택할 이유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올해 하반기 정도까지는 컨테이너 선사들이 이러한 항로 제한 이슈의 수혜를 보지 않을까 이렇게 우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뭐 글로벌 업종에 대한 얘기들을 나눌 때 미국의 대선에 따른 영향들을 다 챙겨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간밤에 민주당의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 후보로서는 좀 사퇴를 하기 때문에 또 이 부분이 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봐야겠지만 일단 지금으로서는 트럼프 후보의 대통령 당선에 따르는 영향을 좀 찾아보지 않고 있습니까? 그래서 항공과 해운 트럼프 2.0 시대가 열린다면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네, 사실 뭐 그 어떤 정책 방향성이 나올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그렇죠. 미지수이긴 합니다만 네. 우선 항공, 해운 각자 하나씩 조금 톱파보자면 항공업종 같은 경우에는 여객단에서는 다소 긍정적이지 않겠나라고 보고 있고요. 그 이유는 미중 직항이 지금 그렇게까지 좋지 못한 분위기인 이유가 중국 항공사들이 미중 노선에서 미국 항공사들에 비해서 훨씬 더 경쟁 우위를 갖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다만 트럼프 2.0 시대가 오면서 다시금 뭐 새로운 또 미중 무역 전쟁의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된다고 하면은 미중 직항이 늘어나지 못하게 되고 이에 따른 반사 수혜가 지속될 수 있다. 이렇게 조금 보여지고요. 다만 해상 운송 같은 경우에는 우선 저는 좀 두 가지 포인트에서 우려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네. 아무래도 뭐 대중관세라든지 또 네. 미국 안으로 다시 리쇼어링하려는 그런 기조가 좀 강해지게 되면은 글로벌 컨테이너 해상 운송 교역량 자체가 감소하면서 수요 레벨이 조금 내려가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조금 예상하고 있고요. 네. 추가적으로 사실 지금 글로벌 해운업이나 조선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선박의 탄소 배출량을 규제하겠다라는 거대한 환경 규제의 트렌드거든요. 그런데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 지금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 환경 규제나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화석연료 쪽으로 조금 더 드라이브를 걸려고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예상치대로라고 하면은 사실 IMO 국제해사기구에서 오래된 선박들, 노후 선박들 내지 좀 친환경적이지 못한 그런 선박들을 퇴출 기조로 계속해서 가져갔었는데 미 정부를 주도로 이러한 어떤 환경 규제에 대한 움직임에 변화가 생긴다고 하면은 사실은 공급이 미래에 줄어드는 것에 대비해서 이미 신규 선박들을 발주를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가 조금 더 증폭될 수 있다 이렇게 요약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향후에 어떤 판세는 좀 두고 봐야겠지만 트럼프 2.0 시대에만 놓고 본다면 항공은 좀 다소 긍정적이고 해운은 다소 부정적인 그런 이슈다 정도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업종별로 그리고 타픽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볼 텐데 먼저 항공주를 얘기해 볼게요. 왜냐하면 개인 투자자분들이 최근 7월 이후엔 대한항공에 대해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왔을 때도 이 최선호주로 대한항공을 좀 꼽아주신 그런 경험도 있고 기억도 나는데 이 대한항공이 이제 앞으로 어떤 식으로 주가가 올라갈지 어떤 트리거 모멘텀이 무엇이 될지 좀 챙겨볼 필요가 있거든요.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2023년도까지 항공업종의 분위기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어떤 회복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렇죠, 회복이죠. 그러다 보니까 또 우리나라 분들이 그동안 미뤄왔던 여행을 급격하게 많이들 가시면서 네. 특히 일본이나 동남아시아 노선 같은 근거리 노선들이 더 빠르게 선행적으로 회복이 나왔고 최근 들어서는 뭐 미주라든지 중국, 유럽 이렇게 다양한 곳으로 점차 수요가 분산되고 정상화 구간에 들어와 있거든요. 네. 이렇게 노선별로 정상화 구간에 들어왔을 때는 당연히 장거리를 많이 지향하는 FSC들
그러니까 대형 항공사들이 조금 더 유리한 여건이 되게 되고요. 추가적으로 아시아나항공의 관련 합병 이슈 역시도 차츰 해소 과정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기업의 실적단에서나 앞으로의 성장 모멘텀 단에서도 여전히 대한항공이 항공주 가운데서는 가장 유효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 네. 양사 합병에 관련한 이슈가 올해 초에 조원태 회장님 발표로는 10월 달쯤 대한항공 아시아나의 합병 발표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조금 예. 언급이 있었어요. 그 만약에 정말로 10월 달에 이 이슈가 확정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이후부터는 저는 3사 통합 LCC의 모멘텀을 노리고 지네어 쪽으로 좀 베팅해 보시는 건 어떻겠나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아, 지네어 얘기 나온 김에 그러면 지네어에 대한 얘기도 조금 더 3사 통합을 했을 때 LCC 모멘텀이 지네어한테 간다. 네, 맞습니다. 어떤 얘기인가요? 우선 사실 지금 지네어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3대 LCC라고 하면은 지네어, 제주항공, TA항공이잖아요. 네. 제주항공이 마켓 시어는 지금 1위고요. 네. 다만 지네어 같은 경우에는 주가단에서 봤을 때 가지고 있는 영업이익이나 뭐 현금 흐름 창출 능력 대비해서 피어 그룹인 뭐 제주항공이나 TA 대비해서는 확실하게 좀 저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일단 저평가를 받고 있다. 네, 저평가를 받고 있는데 저평가의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예요. 첫 예. 번째로는 대한항공 아시아나 합병에 있어서 이게 대한항공의 자회사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즉각적으로 뭐 노선 배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의 어떤 수혜를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추가적으로 노선 믹스를 논할 때 앞서서 제가 일본과 동남아 노선이 가장 빠르게 치고 올라왔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결국은 밸류에이션이라는 것은 성장성의 함수이기 때문에 일본 노선 중심으로 믹스가 편중되어 있는 지네어는 다소 밸류에이션 상에서는 열위를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네. 다만 지네어가 만약에 아시아나의 자회사인 에어부산과 에어서울을 3사 통합 LCC라는 형태로 편입하게 된다면은 에어부산이 또 김해발로에서 중국 노선 많이 하거든요. 지네어와 에어부산, 에어서울이 이제 통합되는 그런 효과를 본다 이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국내 LCC 중에서 마켓 시어가 40%까지 되는 메가 LCC가 출범할 수 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디레이팅의 요인 자체가 다소 희석될 수 있다. 이렇게 좀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 간의 합병이 오히려 대한항공도 좋지만 지네어라는 지금은 저평가 받고 있는 LCC에 대한 모멘텀으로 부각이 될 수 있다는 측면이 굉장히 재밌네요. 근데 최근에 아시아나 항공 노조 쪽에서는 상당히 반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이슈는 크게 훼손되지 않을까요? 합병에? 아무래도 뭐 사실 우선적으로는 뭐 해고나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없을 것이라고 대한항공 측에서도 그리고 한진칼 지주사단에서도 네. 이미 다 언급을 했었고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뭐 산업은행이나 정부 규제당국, 국토부까지 협의해서 진행되고 있는 건이기 때문에 사실 저는 뭐 고용 안정성이나 이런 이슈들까지는 디테일하게는 우려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원만한 협의를 거쳐서 결국은 어떤 통합 대한항공이 출범하는 데에는 크게 무리는 없지 않겠나 이렇게 우선 전망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항공주에서는 대한항공의 어떤 탑픽과 더불어서 아시아나와의 합병으로는 오히려 지네어가 더 부각이 될 수 있다는 점까지 좀 챙겨보면 재미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해운주로 좀 넘어가서 얘기를 좀 나눠볼게요. 해운주는 지난달까지 좀 가파르게 오르다가 최근에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해상 운임 상승세가 좀 둔화되고 이 피크아웃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들 나옵니다. 해운업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투자 대응을 해야 될지가 중요한 시점이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네, 저는 우선은 사실은 업종을 담당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피크아웃이라는 용어가 어휘가 등장하는 것이 조금은 생소한 시점입니다. 왜냐하면은 21년, 22년 코로나19 이후의 피크 시즌 이후로 사실 해운업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피크아웃의 기조를 달려왔었고 홍해 사태라는 것은 일종의 이 거대한 피크아웃 흐름에 있어서 잠깐 글로벌 선사들이 체력을 비축할 수 있는 기회였다 이렇게 좀 보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전통적으로 컨테이너 해운은 뭐 이런 표현도 씁니다. 3년 벌어서 10년 버티는 산업이다. 그럼 지금 버티는 구간인가요? 그렇습니다. 네. 버티는 구간에서 돈 벌 찬스가 찾아왔다라는 거죠. 아, 그래요? 네, 그런데 이 찬스가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 네. 여기서 제가 좀 강하게 판단하는 내용은 역시 그 어떤 선사도 100%의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면은 홍해 항로를 채택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거대한 대전제고요. 네. 사실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 관련해서 양국 간의 어떤 휴전 합의가 다소 결과에 다다랐다는 보도가 있고 나서 예. 글로벌 해상 운임도 그렇고 컨테이너 해운주들에 대한 센티먼트도 그만치 좀 안 좋아졌었습니다. 다만 이번 주말 사이에도 예멘의 후티 반군이 맞아요. 텔아비브에다가 그 드론 공습했고 또 반대로 이스라엘에서도 예멘의 항구를 직접적으로 맞아요. 나서서 타격하는
뉴스에도 나왔어요. 네, 맞습니다. 네. 사실 여전히 그런 어떤 홍해 지역을 둘러싼 국지적인 갈등이 해소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그런 불안 환경 자체는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는 것 같다,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홍해 사태, 홍해발 이슈는 이제 해운업에서는 뭐 멀리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게 이제 모멘텀이다라고 얘기를 주시는 거잖아요. 근데 최근에 이제 SCFI라고 상해 컨테이너 지수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네네. 좀 꺾였잖아요. 이 부분은 우리 해운주에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사실 스파두님이 즉각적으로 이익으로 100% 연결되진 않습니다. 네. 통상적으로 스파두님이랑 또 장기 계약 운임이 들어가는데 최근에 SCFI 랠리 같은 경우에는 4에서 6월 동안 6월까지 시행되었던 장기 계약 운임 갱신 효과가 같이 좀 들어갔거든요. 네. 다만 최근에 운임이 급격하게 오른 배경 중에 하나는 또 중국 쪽에서 3분기에 어떤 그런 글로벌 교역량이 피크 시즌에 맞춰서 급격하게 올라가는데 공급망이 지나치게 조금 딜레이가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선제적으로 재고 밀어내기를 했었던 효과가 밀어내기.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조금 해소됐다라는 그런 시각 역시도 좀 마찬가지로 존재하고 있고 또 저희가 사실 인플레이션을 우려할 때 경제학에서 배우기로는 미래의 소비를 현재로 땡겨온다고 하잖아요. 예. 근데 홍해 쪽에서의 어떤 휴전 기대감이 형성이 되다 보니까 내일 발주할 거를 오늘 발주하려던 그런 선제적인 어떤 공포에 따른 발주 역시도 다소 해소된 부분은 조금 없지 않아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해운업에서도 항공주처럼 눈여겨봐야 되는 탑픽이 좀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저는 해상운송, 육상운송 통틀어서 현대글로비스를 최선호주로 계속해서 제시드리고는 있는 상황이에요. 네. 아무래도 이 PCTC, 자동차 운반선 쪽에서의 실적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다만 현대글로비스를 제외하고 100% 해상운송 기업 중에서 뽑아보자면은 네. 저는 페노션을 관심 종목으로 좀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영업 실적 자체가 그동안 BDI 레벨이 전년 대비해서 어느 정도 우호적인 수준까지, 그러니까 건화물선 운임 지수가요. 네. 다소 조금 우호적인 레벨까지 올라와 있는 측면에서 영업 실적단에서도 좀 긍정적이고 HMM 인수에 관련한 어떤 중대한 불확실성 역시도 해소가 됐는데 여기서 다시 글로벌로 비교해 봤을 때 뭐 나스닥의 골든오션이나 스타벌크 캐리어스나 홍콩의 퍼시픽 배신 같은 글로벌 어떤 경쟁사들 대비해 가지고 압도적으로 저렴한 밸류에이션을 조금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러한 저평가 역시도 페노션이 차츰차츰 이익단에서의 어떤 턴어라운드 기조를 가져갈 수 있다라고 하면은 이런 저평가를 조금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페노션이 한때 좀 이슈가 있었는데 HMM과 관련된 인수 불확실성도 좀 해소되고 밸류에이션이 피어 그룹 대비해서는 지금 페노션이 보니까 0.3배 정도 받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피어 그룹들은 얼마만큼 받고 있어요? PBR 레이팅 기준으로 페노션이 한 0.39배에서 0.4배 정도 받고 있고요. 네. 피어 그룹인 뭐 골든오션이나 스타벌크 캐리어스 같은 기업들은 나스닥 상장인데 한 1.3배, 1.4배 이렇게 받습니다. 1.3배인데 지금 0.3배다. 네, 맞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감안해도 저평가다. 사실 저는 두 가지 요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는 뭐 코리아 디스카운트지만 네. HMM 인수라든지 한진칼 그렇지. 지분 투자라든지 이렇게 보유 현금을 지나치게 어떤 투자 목적으로 활용했던 것들이 어떤 투자자들의 센티먼트 단에서 조금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골든오션이나 뭐 퍼시픽 배신 이런 회사들이 보면은 총 주주 환원율이 70%가 넘어가요. 그래서 이들의 어떤 그런 강한 주주 환원에 대한 움직임이 저는 시장에서의 높은 밸류에이션으로 조금 환원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담당 애널리스트로서는 페노션 역시도 이런 부분에서 실적은 확실하게 올라올 거거든요. 실적은 올라오고. 올라오는 실적에 대해서 조금 주주 환원 쪽으로 조금 더 드라이브가 걸러진다고 하면은 주가단에서도 상승 방향을 좀 잡을 수 있지 않겠나라고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항공과 해운에 대한 탑픽까지 꼽아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재혁 LS증권 연구원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